일단 아시아 연구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크작 시리즈로 오늘은 아랍 중동 이슬람 개념의 정치학과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에 계시는 어만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오크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만희 선생님은 좀 한국 사회가들 중에서 드물게, 특히 사회학자 중에서 드물게 한 10여 년 넘게 이슬람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동, 그 변동들을 연구해 오시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새 한국 연구자단에 워낙 이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연구자 검색을 하니까 뭐 별 정보가 다 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파리 8대학에서 북아프리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형과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 뒤로 뭐 저희 포스터에도 나와 있었지만 프랑스 사회통합 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 도전, 한국 이민 담론, 그다음에 9.11 테러 이후의 종교와 정치, 특히 이제 아랍 민족주의와 아랍과 관련된 근대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오면서 제가 그 어만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 제목을 이슬람과 관련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이 이슬람, 아랍, 중동, 개념의 정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갑자기 이게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랍, 이슬람, 중동으로 세 단어를 가지고 그 네이버에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니까 최근에 뉴스는 뭐 그런 겁니다. 제일 가장 먼저 뜬 뉴스거리가 여기 계신 젊은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비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한 멤버가 손동훈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친구를 아랍 왕자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게 뉴스에 제일 첫 번째 아랍으로 쳤을 때라고 키워드고, 그 밑에 또 다른 연예인에서 말레이시아 왕자 이런 게 상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과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UAE의 원전 수주나 파병과 관련된 논의, 그 다음에 울산해고에서 아랍어과를 개설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왈리드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을 쭉 옹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슬람은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 키우는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런 걸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구금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랍과 관련돼서 나타나고요.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이슬람 하기 성지 순례가 시작이 됐고 한 250만 명이 갈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더불어서 국민대에서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민대가 향후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을 치니까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듯이 대부분이 한국의 경제 개발, 혹은 한국이 어떻게 중동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경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랍, 중동, 이슬람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뭐 이따 어만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그게 우리가 다시 아랍 세계나 중동 세계나 이슬람 세계를 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이 내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주 짤막한 지식을 찾아본 게 이렇고요. 지금 한림대에서 춘천에서 멀리서 오신 어만희 선생님의 아랍 중동 이슬람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과 달리 저는 10년, 10여 년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불리게 되면 그때 마치 무슨 멀리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듯이 그런 것을 내가 공부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잘못해온 건데, 그래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이제 빠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저도 좋은 연구도 하고, 그래서 또 선생님들한테도 사회에도 좀 기여도 좀 하고 그러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뭐 거창한데요. 무슨 이제 박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아시아 연구소에 이런 어떤 문과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토대를 다져나가는데
필요한 좀 적절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으면 해서 생각한 게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어떤 연구 대상을 뭐 경계를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주로 뭐 어떤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우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거의 못 썼습니다.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던 자료 중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PPT, 그것도 글도 그냥 PPT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소홀한 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아까도 이제 쉬면서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회 같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우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어떤 발표를 했던 공간을 한번 좀 회상을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종교학회 그 이슬람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회 이슬람 분과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2002년인가 3년인가 정도에 했는데 여기 인문학 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셔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나 공부를 하면서 접했던 학계 문학은 너무 다른 굉장히 권위적이고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와 관심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가끔 간 곳은 이제 사회학회에서 간혹 제가 주로 이제 1990년대 한 중반 이럴 때 제가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 제가 다녔던 공간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런 그 시민단체나 사회운동단체 중에 주로 이런 평화, 국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추는 단체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어떻고 아니면 그쪽에 과거에는 무슨 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하지는 못하니까 정보는 많은데 어떻게 좀 체계적인 인식이 좀 필요해서 학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 중에 저도 이제 불려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회 같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회나 사회과학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곳은 아무래도 그 외대 쪽에서 배출한 그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중동학회라든지 그런 각종 이제 그쪽의 저널이나 학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잘 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그 북아프리카 학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북아프리카는 주로 알제리에 이제 우리가 건설 공사 수주를 이제 해서 그런 연유로 알제리는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한 10여 년, 한 3년인가 내전을 겪었죠. 그래서 이슬람주의자들하고 정부군하고 내전을 마치 우리 예전에 빨치산하고 하듯이 그래서 무려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죠. 근데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제 그 10여 년 동안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좀 얘기 안 된 전쟁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알제리아와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북아프리카 학회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프랑스에서 불문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가 불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랍의 일원이긴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를 알제리 같은 경우에 1830년부터니까 130년, 62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130년 정도를 겪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적어도 사회 중추적인 기관들에서는 대학 교육도 상당히 최근까지 불어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직접 연구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 불어권에 좀 친숙한 그런 이제 불문학한 분이 프랑스에서 불문학 공부한 분이 주도해서 북아프리카 학회를 이제 작년에 이제 하고 여러 가지 뭐 무슨 중점 연구 신청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몇몇 그룹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뭐 연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여기 서울대 계시는 김호동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놓으셨고 뭐 정수일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외대 쪽에 또 몇몇 분들이 이제 계시고 사회과학 쪽에는 아마도 최근에 이게 아까도 뭐 중동하면은 아무래도 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 정치, 뭐 경제 이런 쪽 연구자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고 얘기도 좀 들은 바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연히 그냥 이제 조직적으로 그러기보다는 뭐 우연적으로 중동의 어떤 뭐 정치나 경제에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발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연구소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해나가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관심으로부터 이거를 해나갈지 뭐를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하거나 명확히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어떤 연구 내용과 연구 주제를 뭐 아젠다나 이런 걸 설정하는데 혹시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1장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랍, 중동, 이슬람.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도를 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장 진하게 칠해져 있는 곳이 말하자면 이제 아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초록색이 진한 것이 제가 지도를 지금 막 급하게 찾는 바람에 어떤 건 뭐 산만한다. 이거는 이제 불어로 되어 있는 거인데요. 초록색이 이제 아랍인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초록색들이 다 아랍이라고 이렇게 인정되지는 않고 학자들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를 뭐 아랍이다라고 이렇게 한 소말리아 이제 아랍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연맹에 끼는 게 이제 좋으니까 이제 끼는 케이스고 여기 이제 그 모리타니 같은 경우도 소수만 이제 아랍인들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있는 그래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북아프리카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북아프리카 땅의 대부분의 그 영역은 일단 사하라 사막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초록색 중에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은 지중해 해안가죠. 그래서 그렇게 뭐 광대한 지역의 사람이 도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연한 초록색이 이제 아랍은 아닌데 이슬람을 믿는 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 뭐 이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장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그 이슬람 신자가 좀 소수인 20% 이렇게, 뭐 인도도 한 10%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이민 집단들이 거주하고 있는, 물론 여기는 없지만 미국에도 좀 일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랍과 이슬람에 관한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아까 말씀드린 아랍 중에 오른쪽 부분이라고 이제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이집트는 아랍이라고 통상 중동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에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사실은 지리적으로도 이쪽에 여기 평야 지대 여기에 지리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나누는 그런 지리적인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여기서 보면 그 아랍의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가장 아랍에서 중요한 국가고, 최근에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경제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맹주처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학술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집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그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18세기 때부터 이집트를 이제 뭐 우선 점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그루지아죠. 네, 그루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저거는 이제 뭐 중동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이란 옆에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어떤 사람들은 뭐 중동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경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아까 했던 거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해서 이 다음 그 네 번째 시도를 보면 이 양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수적인 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뭐 15억이다 그러는데 보통 한 12억 정도 이슬람 인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가장 2억 정도로 이제 가장 이슬람 입자가 많은 이제 나라고, 그 아랍 리그라 그래가지고 거기 아랍 다 합쳐야 사실 저기는 뭐 2억 8천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2억 3천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95% 이상이 이제 그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이 아시아 이 오른쪽이 중동 오른쪽에 있는 인구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여기 보면 그 아제르바이잔 앤더 스탄스라는 건 이제 스탄이라고 붙어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그 투르크족들, 후예들이 사는 곳인데 이 상당수가 또 이슬람 신자들인데 오히려 인구가 조밀하지 않아서 많지는 않죠. 뭐 터키, 이란도 이제 인구 대국들이고 유럽연합에 한 1,000만 명, 미국에 1,0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수적으로는 얼마 사실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 최근에 뭐 무슬림 때문에 뭐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다는데 사실은 숫자 자체나 아니면은 그런 건 많지 않고 사실은 대도시의 것이 이제 대도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가시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그 숫자를 보면 유럽연합에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쪽에 지리적인 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출력을 해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최근의 상황입니다. 시퍼렇게 돼 있는 데가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무자헤딘이나 그래가지고 뭐 지하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신자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뿐 아니라 이슬람 신자들이 고통을 겪는 곳에는 뭐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싸워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용병식으로 이렇게 가는 실제 현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현상이 크지 않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그 체첸이라는 곳이 있죠. 체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그 소말리아, 체첸,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것이 주요 분쟁 지역이었거나 지금도 이제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이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평지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 쭉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우리 춘천에 보면 이제 호숫가에 그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교통이라는 게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세기 후반에 주요 분쟁 지역들이 다 여기 이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고 분쟁 같은 것도 이제 터키 왼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요 분쟁들이
이제 지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그 아랍인의 기준이 뭐냐? 이제 아랍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랍어입니다. 물론 이제 뭐 방언들은 많이 있지만 아랍어, 그 코란의 언어인 이제 아랍어를 쓴다라는 게 아랍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는 뭐 뒤에 거는 주관적인 것이죠. 아무래도 거기서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랍이나 아랍어를 쓰는 이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아랍인의 기준에 이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탄생하기 이전에 아랍 민족들, 아라비아 반도에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자기네 토착 신앙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랍 사람 중에는 그런 이제 뭐 동방 오리엔탈 그 처치 그 동방 기독교죠. 그런 쪽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아랍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랍 세계의 구성 이것도 뭐 되게 초보적인 사전적인 얘기인데요. 용어 몇 가지를 보면 그 근동, 중동, 북아프리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근동, 중동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동이라고 그러죠. 중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슈렉, 마그렙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북아프리카의 아랍을 그 마그렙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아랍어로 서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랍 세계 서쪽이다 이런 의미고요. 마슈렉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동, 그 근동,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이제 그쪽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유럽이죠. 이게 유럽의 언어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가장 가까운 오리엔트다. 그래서 오리엔트에 대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가까운 어떤 오리엔트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나라들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집트가 여기에 이제 또 속하죠. 이집트가 그 근동, 니어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그 다음에 중동은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주로 이제 중앙에 있다. 중앙이라고 어디 사이에 있냐고 하면은 이제 인도 쪽하고 그 다음에 이 근동 그 사이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미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라비아의 그 군주제 국가들 있죠. 그 석유나고 그런 나라들과 이라크하고 요르단은 이제 근동, 중동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곳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아랍 오리엔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중에 아랍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오리엔트의 다른 지역은 이제 그 터키, 그렇죠? 소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 발칸 반도, 페르시아, 뭐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 오리엔트의 이론이긴 하지만 아랍과 다른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다음에 마그렙의 아까 말씀 북아프리카 중에 이제 아랍 국가들 대표적인 게 이제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랍이 꼭 이슬람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세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데 이슬람 세계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근거가 막약한 어떤 동질성을 찾기에 매우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슬람 세계는 제3세계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광대하고 아까 보셨지만 동서로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거의 하나의 세계죠, 진짜 그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동질적인 어떤 뭐 에어리어 뭐 어떤 그 대상으로 설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이 개념을 사실은 한국계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의상 다른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어서 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살펴볼 그런 오리엔탈리즘에서 타자, 그러니까 오리엔트 지역을 이슬람과 동일시하면서
이슬람 세계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거는 그 종교로서의 이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문명으로서의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내에는 그 이슬람 문명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 이슬람 제국이 지배했던 땅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뭐 문화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굉장히 다원적인 그런 이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섞여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슬람 제국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슬람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은 그런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븐 할둔이라고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이 되는데, 그 아랍에서는 이제 이븐 할둔을 아랍 세계 최초의 사회학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사회학이 이분이 있었던 뭐 14, 15세기 이때 사회학이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냥 그 이후에 그 서구 근대에 태동한 사회학의 문제의식, 그런 뭐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 그런 어떤 전례라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뭐 몇 가지, 세 가지를 드는데, 이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슬람 이후에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이전에 특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발달했던 페르시아의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했었던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과 이슬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일시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실제 이슬람 초기에는 그 페르시아, 물론 이제 그 사우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베두인족이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점령해 갔지만, 실제 점령한 이후에 뭔가 진짜 이제 좀 점령이 끝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며 살던 이런 유목민들이 제국을 이제 경영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벅찼던 일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관료라든지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들이 그 이슬람 제국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뭐 학술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투르크 계열의 그런 이제 부족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기 때문에, 아랍은 사실은 초기를 제외하고는 문마이아 왕조라서 초기에 한 뭐 몇십 년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민족들, 페르시아하고 투르크족에 의해 제국을 이렇게 넘긴 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랍이 여전히 이슬람 제국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는 이유는 그 세 개의 그 일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교인 그 기독교하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이 상당히 많은 경전에서 그렇고 공통점을 거의 뭐 80% 이상은 뭐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슬람 같은 경우에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 종교가 태동한 그 베두인족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이슬람의 뭐 모스크의 구조라든지 그런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교에도 반영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얘기를 할 때 다른 교리적으로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그런 아랍 민족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국이 아랍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간주가 되어 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이슬람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20세기 초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어 이슬람이즘이라는 것이 이제 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슬람 제국이 거의 끝나갈 정도까지도 사실은 아랍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소수자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집트나 그런 아라비아 반도 쪽에 이제 자치적으로 이제 아랍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년대 되면서 뭔가 아랍주의, 아랍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서양의 압력을 받으면서 뭔가 근대 국가를 만들려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그런 핵심적인 어떤 요소, 우리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오스만 제국 자체를 오스만 국가, 뭐 근대 국가로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오스만 민족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오스만 그 황실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점점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오스만은 고집을 안 할게. 대신에 이슬람은 가져가자. 그래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이슬람 뭐 근대국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죠.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오스만을 구성하고 있었던 기독교 나라들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어쩌면 이제 가장 이슬람 제국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 투르크 민족주의입니다. 터키가 이제 다른 그 이슬람에 있는 다른 특히 이제 아랍 쪽들을 끌어안고 가보자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제 반발 있고 안 뭉치니까 투르크만 이제 하겠다. 그래서 뭐 청년 터키당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이죠. 이제 그러자 이제 아랍인들은 사실은 그 제국 속에 속해 있고 싶었는데 제국의 주인이 자기가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었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소속돼 있었던 아랍인들도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가 형성이 이제 되고, 이때부터 수적으로 어쨌든 많은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우리가 가져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랍과 이슬람이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러한 경향이 이때 나타났고, 뒷부분에 그 아카데믹한 차원에서의 아랍 이슬람이즘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랍과 이슬람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또는 국제정치적인 그런 함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이슬람 연구 또는 아랍 연구의 한 큰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논쟁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이제 주류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아랍 이슬람주의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고,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소수의 그런 개혁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뿐 아니라 이슬람 운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아랍 이슬람주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소수의 어떤 주로 이제 뭐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런 요인 중에 중요한 건 소수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을 이슬람하고 이렇게 동일시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소수자 문제 같은 것들이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아랍의 소수 집단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베르베르족이라고 토착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중동에서 온 아랍인들이 그 이슬람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화 시키죠. 아랍어를 이제 쓰게 만들고. 그렇지만 지금도 베르베르 일종의 뭐 분리독립운동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치운동이랄까요? 그래서 베르베르어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떤 베르베르, 그러니까 이 아까 북아프리카에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베르베르 쪽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의 연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르 쪽 중심의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원적인 이제 나라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아랍 지역 출신, 그러니까 유럽 지역 출신이 다수죠. 다수파죠. 아슈케나지라 그러죠. 그래서 유럽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 이제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 소수 집단이 굉장히 많은데 아랍 쪽에 이제 예전에 아주 과거에 멀리 안 가고 그 근처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랍인인데 이스라엘에 건국되고 다 쫓겨났죠. 사실은 요르단이나 이런 쪽으로 레바논. 근데 어떤 연유로 해서 하여튼 못 나간 1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도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쪽으로 못 간 그런 아랍인들이 또 이제 소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드루즈인, 뭐 러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인들이 탈냉전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의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러시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존의 소수 민족, 소수파들보다는 좀 파워가 좀 있는, 그래서 그 예전 과거의 유럽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과 좀 경쟁 관계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거기 소수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 레바논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 그런 소수 집단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그 지역을 점령을 한다든지, 이라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 시아파라는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뭐 그런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곤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예전 1960, 70년대까지 그다지 그 문제가 안 됐었죠. 오히려 이제 그 공산당 세력이 이제 그 집권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이 간의 뭐 갈등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가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가서 만들어 놨죠. 그런 이제 종족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 소수민족을 좀 이용하는. 그 다음에 그 이제 중동 전쟁의 어떤 좀 지리적인 측면을 보면 그 아까도 쭉 봤지만 그 이슬람을 믿는 지역들은 이렇게 벨트처럼 동서로 쫙 저위도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무래도 더 사우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전 세계 지역 분쟁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이슬람이 껴 있다. 그래서 이슬람이 뭔가 거기에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한 부분은 우연의 일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어떤 세계의 어떤 분쟁을 보면 되게 그 더 사우스에 대한 지역에 이렇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이 보면 그 적어도 뭐 소수라도 그 저위도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대륙에 저위도 지역에 이슬람 신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남북 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 간의 문제로 묻혀지기가 굉장히 쉽고 특히나 이제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뭐 아주 쉬운 얘기죠. 게다가 또 이제 시아파하고 석유와의 관계도 굉장히 우연적인 겁니다. 시아파는 굉장히 과격하고 반미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아파 거주 지역이 우연히 석유 밀집지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오리엔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된 거였기 때문에요. 서구가 바라보는 세계가 거기 좀 적혀 있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는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이제 뭐 18세기부터 유럽이 사실은 이제 그 부대륙의 중심에 있었던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제 연구도 하고 관심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슬람 열병이랄까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동양 전염병이다 뭐 이렇게 번역인데 그래서 루이 14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 애호가였으나 지금은 뭐 오리엔탈리스트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르네상스 때 그 유럽이 이제 뭔가 부흥을 하면서 중세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휴머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사상적 뿌리를 어디 찾냐면 이제 그리스 사상 이런 데 찾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는 오랫동안 이 지중해 세계에 사실은 오리엔트의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유럽은 굉장히 북서부의 변방에 있었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오랑캐들이었죠. 근데 이 유럽이 이제 사실은 지중해 오리엔트의 중심에 있었던 이 그리스를 서양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이다. 그리스는 이제 더 웨스트에 속하는 이제 나라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열병이 이제 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자기의 조상처럼 생각하려는 것이었고, 그 18세기, 19세기 이때는 이제 오리엔트에 대한 것은 나와 정말 다른 타자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개념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다 끝나고 남아있는 지역들이 이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그 오스만 제국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려운 아프리카의 그런 내륙 지방하고,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이런 쪽이 이제 섬들, 그런 것이 이제 제국들의 경합의 대상이 되죠. 여기는 제가 이건 각자 보시면 되는데요. 서유럽하고 오리엔트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조호련이 뭐 대한협 헤엄쳐서 건너가면 일본 뭐 대마도에 갈 수 있듯이, 그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거칠 게 없죠. 그냥 뭐 물일 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이다. 한국과 일본처럼. 중동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과 특히 이제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이제 그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중해권으로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아까도 지도에서 저희가 봤지만 그 해변가를 따라서 마치 산책로처럼 그 남불까지 쭉 그런 지리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고요. 네, 이것도 뭐 그다음에 역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뭐 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리엔탈들이, 그러니까 오리엔트 사람들이 서양에서 배운 자기에 대한 인식 방식,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들을 내재화해가지고 특히 문화 중심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역 오리엔탈리즘의 그래서 이제 문화 중심의 아니면 뭐 어떤 본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근대 초에 그 이슬람 개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도 예전에 무슨 뭐 개화파가 있고 수구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전통을 좀 이렇게 가져가 보려는, 유지시켜 보려는 시도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개혁주의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근대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개화파 같은 건데, 이런 쪽에서 당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을 서구의 뭐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뭐 물질 문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과거 그 십자군 전쟁과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서구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구나.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무슨 뭐 이슬람주의들 있잖아요. 이슬람주의 그런 운동 단체들, 이런 쪽도 1970년대에 그것이 태동을 했는데, 그때 이 아랍 사회 또는 뭐 이슬람 이런 쪽이 굉장히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석유가 중요해지면서 거의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이제 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수의 나라들, 산유국들과 그 산유국들 중에서도 이제 그 소수 일부 계층만 그것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이런 나라들이나 나머지 계층들은 급속한 어떤 그런 아랍 세계 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그래서 아랍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 동지의식 같은 것도 약화되고, 나라도 막 깨져나가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빈 게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주의. 근데 이슬람주의의 사고방식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뭐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혼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독교 문명, 서구 기독교 문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슬람을 잃어버리고 서구의 문명 또는 뭐 기독교 세력에 우리가 포섭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화시키자 하는 게 이제 이슬람주의의 그런 어떤 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오리엔탈리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경우인데 자기 자신한테만 그런 생각 내재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세력한테 그것들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도 최근에 이민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옥시덴트고 쟤는 오리엔트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아류 그런 오리엔탈리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역 오리엔탈리즘 서구가 아닌데 어쨌든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의미에서 하고 세 번째는 거꾸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너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같은 어떤 인류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질적으로 너네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이 비서구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서구는 완전히 썩었다. 서구 문명은 진짜 타락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옳고 진실되고 우리는 정의이고 쟤는 불이고 우리는 오히려 문명이고 쟤네는 아주 그냥 뭐 퇴폐적인 그런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서구 대중문화 같은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생겨나갔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죠. 그 책이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타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성찰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책이 성공하게 된 그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막스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 또는 이때가 이제 막 냉전 막바지 이랬을 때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뭔가 막스주의나 어떤 좌파가 전통적인 좌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때 최후의 펀치를 날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이렇게 조성한 그런 좀 문명론들 그런 것들이 이 오리엔탈리즘 성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세계주의 뒤에 또 좀 부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제3세계주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1950년대 뭐 반동회의니 그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그런 비동맹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달리 서구 자체 내에서 비서구 사회에 대한 어떤 좀 환상 같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뭐 마오주의라든지 이런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슨 이제 사회주의 실험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해가지고 서구 자체 내에서는 변혁의 어떤 그런 동력을 잃었다. 우리의 동력은 이제 비서구 사회 쪽에서 와야겠다. 그래서 제3세계를 따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좀 붐을 이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978년 하면 이제 카터. 그래서 이제 오리엔트 지역들이 미국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무슨 아프가니스탄 197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미국이 이제 소련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오리엔탈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서 역으로 그쪽에 대한 담론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뭐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실제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은 1세기 전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동기에 의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미국의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은폐하는 역할. 그래서 관심을 자꾸 이런 문화적인 것에 돌리는 정책 기능을 이제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뭐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관심들이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뭐 베트남 혁명사니, 뭐 니카라구아 혁명사니 이래가지고 남미나 동남아 쪽 뭐 이런데 좀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의 관심하고 지금 2010년에 우리가 지금 오리엔트 또는 뭐 아랍에 대한 관심하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쪽이 후진적이었지만 뭔가 좀 배우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그런 관심의 어떤 초점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서구의 지식인들도 역시 이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서구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오주의라든지 뭐 중국혁명, 문화혁명이라든지 또는 뭐 쿠바 혁명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뭐 이제 따라야 될 어떤 뭐 모범처럼 이렇게 서구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급속도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별거 아니네. 진짜 그래서 그리고 환멸이라는 것들이 이제 갑자기 싸늘하게 이제 관심이 식게 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그런 관심이 바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가 등이 촉발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관심이었고, 이런 것들은 그 앞서와 달리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니카라구아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몰랐지만 니카라구아 사회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뭐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구인들조차도 이때 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아랍 이슬람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학문도 발달하고 그쪽과의 그런 그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슬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잘 유치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라를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어떤 격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제3세계에 대한 일련의 관심의 변화가 예견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압델 말렉이라는 사람은 이 사이드가 세계적으로 뭐 유명했지만 이 압델 말렉 이집트 학자예요. 이집트의 학자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전적인 그런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이제 암살당하나 아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세르 시아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반정부 운동 같은 것들을 했던 이제 사람이고, 좀 이제 좀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세르 이전에 이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가 이 사람 것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했는데, 이 사람의 비판은 뭐 사이드에 있는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이제 50년대를 전후해서 탈식민화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나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 비서구사에 대한 지식은 과거 그 서구가 그쪽을 지배할 당시 우위에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이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오리엔트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얘들은 이집트면 이집트에 대해서 달리 얘기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짜 사회과학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뭐 물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모습,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식의 얘기를 이 사람이 이미 뭐 오래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접근 방식. 지금도 물론 이제 한국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뭐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티스의 그 프로블레마틱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제기를 하고 하느냐가 우리들이 얘기할 것들을 한정 짓고 역으로 어떤 것들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 연구소 같이 사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 뭐 다른 데서 뭐 여러 번 하는 것들을 했지만 한국에서 적어도 사회과학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회과학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과학적인 접근이 과연 있었는가? 과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 논문 쓰고 뭐 분석하듯이 그것이 뭐 인문학도 좋고 사회학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인문학 여기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과학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과학이든 그걸 떠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있고 과학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어떤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의 이제 국제적 정치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그쪽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주제를 잡고 어떤 종류의 얘기를 이슈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 사회와 우리 사회 간의 현실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마치 오리엔탈리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오토만 패널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제 2세기, 3세기 이럴 때는 12세기 정도에 오토만 그러니까 또는 뭐 오스만 그 제국이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던 때죠, 사실은. 그럴 때 이 패널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 거대한 제국,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좀 남쪽에 있는데 이 북서쪽에 있었던 이 나라에서는 그 거대한 제국이 굉장히 겁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했죠. 그때는 좀 겁났던 거. 그러니까 옐로우 패럴이라는 건 이제 19세기 말 이럴 때 19세기 말도 아니고 19세기 중엽부터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황인종에 대한 어떤 유럽인들의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지 못했던 그래서 중국 굉장히 19세기 말까지도 유럽보다 많은 제도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패럴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황화병, 뭐 황화열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또는 황인종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 이런 거였죠. 그러고는 가서 이제 뭐 아픈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패럴이라는 게 이제 그 레드 컴플렉스 그러니까 특히 소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 레드 패럴은 뭐 다양한 현상을 낳았죠.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이 우선 그런 어떤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뭔가 두려움 속에서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주의죠. 미국 근본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레드 패럴에 대한 그런 대응이 큰 것이었죠. 1920년대에.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초반에 근본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 세력의 이제 저항 반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드 패럴은 근본주의를 낳았고 또 하나는 이제 냉전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방어적인 거죠, 사실은.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 되면은 탈냉전 상황에서 이제 그린펠,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거죠. 유럽이 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될까봐 뭐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이전과 달리 그린펠은 아랍이나 이슬람이 강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더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과거와 달리. 그 다음에 이제 문명론,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근간을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중국에 대한 두려움, 옐로우펠, 그것이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두려움은 관심을 낳았고 연구를 낳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런 많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관심, 그런 것들이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 분야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랍,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은 뭐 제한적이지만 이슬람에 대한 열풍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좀 정리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구와 달리 그런 아랍이든 뭐 중동이든 이슬람이든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는 뭐 또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사회를 연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차이들을 그런 것도 잘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몰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역오리엔탈리즘을 의 유혹이 크죠. 이제 우리도 서구의 이론이 돼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2만 불 되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반열에 이제 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제 지식이나 이런 학술적인 면에서도 서구의 이론으로서의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주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알지 못하느니 못한 그런 폐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종류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안적인 설명의 사례는 사족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좀 연구소에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만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런 종류의 사례를 좀 적어본 거고요. 그건 그냥 전체인 거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목만큼이나 아랍, 중동,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새로운 영역을 접근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그다음에 한국사에서 과학으로서 이슬람을 한다는 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재밌고 풍부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거나 있으시면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예. 편하게. 근데 저 자리가 좀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편하게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너무 지식적으로 해주세요. 예.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잘 아니라 개연성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식도 짠데 왜 그린이라고 표현한 건지 궁금하고요. 이슬람의 색깔이 그린입니다. 이게 어떤 전통 연녹색이 그래 국기 같은 데 보면 그냥 연녹색 있죠. 평화를 상징하고 뭐 관용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게 일단 예. 궁금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운동, 시민사회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하는데 뒤에 조금 아랍식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좀 많으시고 최근에는 뭐 테러리즘 이런 연구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테러리즘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연구들 쪽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종교하고 소위 이제 이러한 그 이슬람주의 같은 그뭐 운동이라고 운동, 근본주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과연 종교가 더 메인 팩터가 종교인지 아니면 파워틱스인지 좀 더 얘기하면 최근에는 엔타이 뉴리버럴즘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얘기가 되고 그걸 이끌고 있고 하나의 개념은 저스티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좀 그게 그런 쪽 운동을 보다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거를 몰아붙이면은 그냥 익스트림으로 해가지고 종교에다 베이스로 해서 뭐 성전이고 반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더 싸우고 해가지고 제3세계 이슬람 중심에 대해서 운동을 이끄는 거 보면은 되게 내용들이 이러한 글로벌 파워틱스를 얘기하고 저스티스를 얘기하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소위 이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이런 남부 지역의 그런 운동들 흐름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좀 불명확하고 좀 헷갈리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질문.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지역뿐 아니라 제3세계 또는 비서구 사회의 사회운동, 그러니까 사회운동은 종교적인 외향을 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동학혁명, 이제 그렇고 그런 식민지에서 해방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이제 종교 지도자 또는 민중 종교 운동의 양상을 많이 이제 띄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유토피아적인 종교 운동 이런 것들의 양상을 많이 띄었고, 이슬람주의도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쪽이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 그쪽이 이렇게 먼저 덤비는 것 같고 공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그 유럽과 미국이 특히나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점령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방어벽이었던 최후의 방어벽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 나세르주의니 이런 거하고 바하트주의니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랍은 사회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이제 좌파 국진적인 노동운동이 19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발달했고 19세기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그 서구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나 무슨 이런 것들이 이집트 같은 게 훨씬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형성도 빨리 일어났고, 근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 되면은 그런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이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방어벽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념적으로도 이제 공백 상태에 있게 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현실 어떤 그 정치적 역량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민중들이 그냥 자생적으로 어쩌면은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측면이 이제 있고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이제 그 제국주의,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이 농락을 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어떤 특정 계급을 기반으로 한 그 계급 운동들이 아닌 그런 자생적인 민중의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세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이제 많고요. 그래서 이슬람주의는 대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종교 운동의 양상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거는 이제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양상을 사회운동에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이제 그 석유 경제화 되면서 산업 구조가 되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가 중요의 그 국가 경제에 차지할 비중이 별로 없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석유를 판 대급이 별로 없을 때는 스스로 그러니까 외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죠. 자기네가 직접 무슨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 그런 것처럼 외화가 없으면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그러고 있는데 석유 경제화가 되면서 기존에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발전해왔던 제조업이 다 붕괴가 되죠. 그런 거 너무나 석유에 비하면 하잘 것 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뭐 팔아가지고 벌어서 그걸로 사면 되는 거를 뭐여러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을 짓고 뭐 해가지고 할 필요 있냐? 경쟁력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제조업이 붕괴가 되버리면서 그전에는 이쪽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경공업 제품들을 많이 팔았죠. 석유를 팔기 전에. 그래가지고 노동계급이 이제 그 속도로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쪽 계급 구조를 보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국영 석유회사나 이런 쪽 사람들. 아니면 석유가 안 나는 나라에는 그런 뭐 소수의 그런 공무원 등 중간 계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중 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화된 노동 계급이라는 건 굉장히 소수고 이 사람들을 느끼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라는 게 이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무슨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영상이죠. 오늘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좀 이게 이슬람 정치의 어떤 정치학, 이슬람 정치학과 연방부라고 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슬람의 문제가 좀 이게 중요시대 문제 20세기적인 발전한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뭐 교수 말씀하신 대로 중세 이후 한참 동안도 이 이슬람의 문제는 유럽에서는 하여튼 위협도 안 됐고, 종교적인 문제를 제외하면은 크게 위협 요인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까? 근데 이제 1, 2차 대전 이후에 근대 국가 이후에 전쟁 국가라는 게 전쟁으로 이제 1, 2차 전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과 산업화를 결국은 마지막 20세기 가기 전에 이제 자원을 누가 먼저 활용하는 것이 됐었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설탕이 먼저 났으면 남미같이 이 사람도 일찌감치 모르겠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구할 때 전쟁을 할지 모르겠으면 아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중송 이스라엘 문제도 이게 전 2차 대전의 어떤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그 문제의 에센스는 결국은 자원이고 수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정치 우리 이슬람 연구라는 게 서구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갈등의 원인은 사실 이슬람 자체가 무슨 서구에 대해서 위협적이가 문명론에서 말하는 그런 무슨 패전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중동의 자원에 대한 어떤 이게 서구의 욕심과 욕망 정책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근본이라는 게 사실 이런 이슬람이라는 게 이게 백타적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침략적인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사적입니다.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어떤 이 종교적 유일신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경쟁이 될 게 없는데, 그거가 종교 가지고 펀더멘탈리즘을 가지고 위협시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부자들의 말하자면 교에 불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고 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제 우리 사회인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중동이라는 중동 문제는 사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그 산물이거든요. 그걸 말하면 이제 이게 미국의 헤게모니하고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하고 이 중동에 대한 어떤 문제 시각하고가 사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동 연구 연구방문 시작은 이 세계 전체의 힘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자원의 문제,
이걸 통해서 봐야 되고 우리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런 거 이제 이 아랍 정착에 저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제 그 생각나는 게 방법론의 어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86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뉴트럴라이즈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압도적인 그런 중동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으로부터 냉전적이라고도 모르겠지만 냉전적인 그런 면서가 조금 좀 중화한다 하는 문제하고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저희 세계적인 영향력을 저희가 뭐라고 해요 부시의 뭐라고 그러죠 저기 테러 반테러주의도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어떤 과장이 심한 거지 사실은 워낙 못 살게 하고 워낙 그야말로 정말 정말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테러밖에 수사를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게 보면은 과거에 근대가 될 때에 식민지 할 때 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남미라든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한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거에서 역사에 대한 우리 어떤 좀 배워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역사적인 어떤 몇분 사회를 갖다 찾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중동을 보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산업할 때 석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의 이제 정책 따라가지고 무기 좀 군대 파괴를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 어떤 중동 정부의 방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앞으로 연구와 관심 같은 걸 좀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느끼는 거 시간과 전까지 가야 돼서 긴 말씀 을 하겠습니다만 하나 그냥 제안 겸 느끼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랍 중동 이슬람인데 아마 여기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 서아시아 디비전이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유럽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유럽과 중동, 유럽과 오리언트 틀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랍 이런 얘기가 좀 달라지는 중동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시안 게임에 중동 인구들을 참여해서 공부같이 사고 그게 지리적으로 위주어니까 중동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시안 게임에 왔습니다. 참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을 아시아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생이라고 할까요? 민족 혹은 역사적인 현실 정치인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데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심각한 신경을 안 던지고 지금 아시안 게임도 다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아시아라는 게 질문이 하나 되는데 그것만 나는 이른바 그 이슬라믹 모더니티 개념, 이슬라믹 모더니티라는 개념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슬라믹 모더니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뭐 아시아로서 혹은 중동 혹은 이슬람 세계 알려진 얘기지만 오늘날 뭐 유럽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산업혁명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 혹은 철학적인 이런 베이스들이 다 거기 올라가면 다 이제 많은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 출발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모더니티가 형성되는 그 맵핑을 해보면 사실 이 중동
이슬람에서 이제 섭취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몽고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할 때 앞세우고 다닌 게 전부 그 이슬람 그 풍신들이들, 특히 그 현재 중국의 서장 쪽에 한국에도 그 사람도 앞세우고 들어가지고 원나라 지배를 할 때 몽고가 지배를 했다. 이거 문명적으로는 이슬람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지배를 청년되고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막연하게 이제 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런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채워 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인식론적인 이런 얘기들을 극복함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림이 이제 복잡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이항적인 어떤 구분 이런 것 자체가 다 모험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굳이 하는 코멘트고 첫 번째 예. 이제 그 중동을 뭐 아시아 이론으로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뭐 접근 방식이든지 그런 것좀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경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중동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어디에도 사실은 그렇게 딱히 속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 과거에는 이제 중심이었는데 과거의 중심이 붕괴되고는 이제 주변의 변방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아 이론으로서 간주하려는 흐름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르크주의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족, 그래서 범투르크주의, 판투르크주의, 뭐 터키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합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이 또 뭔가 연주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동쪽에 있는 중국이나 뭐 인도나 동아시아나 이쪽에서 그쪽과 맺는 관계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연합이라든지 또는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 지중해 또 그런 벨트가 있잖아요. 지중해라든지 다른 경쟁 패러다임이 더 훨씬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과거에 뭐 그런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연관성이라는 게 또 뭐 크게 있었던 것들은 물론 뭐 아까 하신 그런 교류가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과거에 뚜렷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러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을 다른 거에 비하면 이제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판도를 가지니까 혹시 중동을 아시아 행복으로 놓고 서아시아라고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정치적 혹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시방 뭐 그걸 과거 역사를 들여다봐가지고 이제 그쪽부터 이제 아시아니까 그 아래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런 거는 그냥 유럽인들 기준으로 그냥 아나톨리아가 연장되는 이런 걸로 해서 아시아로 엮어서 그렇게 그걸 하는 식으로 굳이 억지로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가 결국 뭐 오리엔트에 또 다른 이제 말로 그냥 이렇게 치부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중동이라는 그냥 오리엔탈로서의 아시아의 한 부분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아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놓고 거기를 이제 중동까지 포함해서 서아시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유럽인들 중심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경계 획정 이런 것들이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식으로 우리가 거기를 서아시아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그런 차원에서 뭐 뒤적거려 보면 뭐 싱크로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아시아식 그리고 이제 그 오스만 특히 사람들은 투르크 돌물족이니까 그리고 아시아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 범투르크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이 확산되는 거죠. 그 아래서 결국 이제 이슬람은 아랍에서 중동에서 나왔지만 결국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산시킨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오스만 제국이니까 여러 가지 그 얘기가 가능하고요. 저는 뭐 그게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참 없는 걸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공부한 게 그쪽, 그러니까 유럽적인 시각을 제가 대부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런 이제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관심을 가질 때 어쩌면 그런 권역별로 뭐 이렇게 문화권이나 뭐 권역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나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마치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니카라구아 아니면 쿠바 아니면 무슨 아니면은 뭐 태국인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과 동일하게 근대 국가 체제에서 사실 생각보다 그쪽도 우리 이쪽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 그런 국가 단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제리, 뭐 튀니지를 치면 알제리와 튀니지를 별로 구분해서 할 생각을 안 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우리가 우리나라 보듯이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거시적인 그런 관심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럽의 그런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유사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좀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나 사회운동이 어떻게 되는데 그쪽은 왜 그렇고 왜 종교가 그렇고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관심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지 뭐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니티에 이슬람이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당사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좀 서구 근대를 형성하는데 이 오리엔트라는 것이 뭐 그리스나 이런 로마나 이런 쪽은 그렇지만 이슬람 뭐 이런 것이 이렇게 기여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고, 실질적으로 뭐 경제나 이런 사회 제도나 이런 거는 이렇게 그쪽이 지중해가 먼저 발달했으니까 본딴 것들이 있고 근대 형성에 뭐 그런 거 있겠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은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항적인 어떤 대립구도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더니티라는 걸 통해서 뭐 여러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작용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설명 방식이 그쪽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사실 들여다보면 예. 그 전체 그 아랍 세계, 그 이슬람 세계에서 일본에서 중앙아시아 혹은 또 지리적인 어떤 중간 지대로서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면 전부 근대 과학의 기초 거기서 다 나와 수학, 의학 할 것이 다 그 동네 거기 뭐 알제브라니 이런 거 있어요. 의학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넣으면 그게 이제 마치 그 종교가 그 지네끼리 뭐 이슬람이 뭐 예수 기독교니 유대교니 싸웠지만 사실 뭐이좀 떨어져서 보면 다 그 종교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들의 기원 자체도 사실 아시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럽이나 불교에 의하면 아나톨리아 본토에 이렇게 남쪽 아시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그 종교든 과학이든 역사를 조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승접시켜 놓고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 지금의 그 이향적인 불교 서양과 동양사 부분이 상당 부분이 사실 흐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몰라요. 우리 여기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 혹시 여기 그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주 짧은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더 받고 또 대답하시고 있으면 괜찮으세요? 편하게 혹시 계속 들으셨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없어요? 네. 아 예. 좀 늦게 와가지고 못 들어서 질문하는 건 혹시 다른 분들은 다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랍 세계의 구성을 이제 근동과 중동과 북아프리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동하고 중동은 어떤 식으로 구별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혹시 근동의 경우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비블리컬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발칸 반도 이쪽을 가리키는 그 근동의 의미를 쓰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보통 중동에 또 북아프리카도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근동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기독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서양하고 그 레반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과거부터 이렇게 교류가 좀 많았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은 이제 리얼리스트라고 그러고 중동은 뭔가 좀 이렇게 야만적이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그런 유목민들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멀고 이제 그래서 근동하고 중동을 이제 가르는 기준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접촉의 경험 같은 것들이나 뭐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 자기들하고 유사한 종교적 유사성들 이런 것들로 좀 가깝게 오랫동안 지내왔던 지역들을 근동이라고 하고 중동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지리적으로 중간 정도에 위치한 다른 거라기보다 이제 그 인도 쪽과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지역과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그 지역이 중립화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슬람이 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중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중동학회 같은 데 보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남유럽까지 다 해가지고 오리엔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전체를 중동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통상은 이제 구분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드리스트와 노스아프리카 두 개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구분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무슨 연구소나 이런 데 번역 구분하는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연관성은 있는데 좀 나뉘어져 있는 그렇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근동하고 중동의 범위를 어떻게 다르게 잡으시나요? 아니면 제가 잡는 건 아니고 통상 이제 그 몇몇 나라들 그러니까 근동은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와 연관성이 서구와 연관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쪽하고 그 레반트 지역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서구와 가까워졌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가 이제 근동이고 그리고 이제 근동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요르단 같은 경우는 뭐 또 중간 정도에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몇몇 나라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이제 중에 하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분쟁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또 공통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석유가 안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그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이제 그 단어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시각,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지리를 좀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시아는 극동이라는 거는 파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극동, 중동, 근동. 근데 그런데 유럽적인 그 좀 틀과 달리 좀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지리를 좀 다시 한번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리엔탈리즘 맨날 얘기하면서 우리도 뭐 야구를 듣는 거고 우리도 옥시덴탈리즘 얘기할 수 있듯이 이제 좀 우리 시각에서 좀 개념비로 좀 진리를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운동하고 중동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냥 중동이라고 네, 제가 중동. 생각할 때 지도상에서 이렇게 해주시던 부분인데 네. 아마 늦게 오셔서 예. 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 네. 워크샵은 아랍 중동 이슬람 개념의 정치학과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할린다크 사약 어만디 교수님이 주신 워크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